네, 3장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입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한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뭐냐 해가지고요. 시가라고 하는 거는 뭐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라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상속 같은 경우에는 여기 평가 기준일이 상속 개시일이에요. 상속 개시일 전 6개월, 상속 개시일 후 6개월 이렇게. 그러니까 요 기간 안에 이 전 6개월, 후 6개월이죠. 요 기간 안에 뭐 매매한 가액이 있거나 또는 감정 가액이 있거나 수용된 금액이 있거나 경매한 금액이 있거나 공매한 금액이 있다면 요 기간 내에 지금 얘기한 뭐 매매한 금액, 수용당한 금액, 감정평가한 금액, 경매, 공매한 금액들이 있다면 그 금액을 시가로 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고요. 증여 같은 경우에는 평가 기준일이 증여일이거든요. 증여일 전 6개월, 증여일 후 3개월. 얘는 전 6개월, 후 3개월 요 기간 안에 매매가액이 있거나 수용된 가액이 있거나 감정평가한 금액이 있거나 공매나 경매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시가로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781페이지에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이 금액이 둘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안에 그런 매매가액이나 수용된 금액이나 감정가액이나 뭐 이런 경매나 공매가액이 둘 이상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 평가 기준일,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날, 예를 들면 여기 가장 가깝다면 요거. 얘는 이게 가장 가깝다 그러면 요거. 가장 가까운 날에 금액을 시가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가장 가까운 날에 가액이 둘 이상이 있다면 그 금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가장 가까운 날이 요날 금액이 두 개가 있다면 요거의 평균액으로 한다. 이런 얘기죠. 여기 2번이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얘기가 적혀 있는 겁니다. 여기 2번이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 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는 거고, 그게 둘 이상이다. 그러면 그 둘 이상이라면은 그거의 평균액을 시가로 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4번도 한번 읽어는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그러니까 상속 같은 경우는 전후 각각 6개월, 증여는 전 6개월, 후 3개월, 그게 이제 평가 기간인데, 그 평가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 기준일 전 2년, 그러니까 2년도 더 지난 거죠. 2년 이내, 6개월, 전 6개월 그 이전이죠. 그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 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평가 기간이 경과한 즉 전으로는 2년이고요. 평가 기간이 후, 상속인 때는 후도 6개월이고 증여일 때는 후는 3개월이잖아요. 평가 기간이 경과된 후부터 법정 결정 기한, 상속의 경우에는 신고 기한으로부터 9개월, 증여는 신고 기한으로부터 6개월. 그 법정 결정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그 매매 등이 있는 날까지의 그 기간 중에 주식 발행회사의 경영 상태라든지 시간의 경과 및 주의 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해서 가격 변동에 그 특별한 사정이 없다라고 봐서 납세자나 또는 지방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보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상속의 경우를 예를 든다면, 상속의 경우에 원래 이게 평가 기준일, 상속 개시일, 전 6개월, 후 6개월, 이게 이제 평가 기간이잖아요. 평가 기간. 근데 그 평가 기준일 전 2년. 이렇게 2년. 그리고 평가 기준일 이후, 그러니까 상속 개시 속한 달의 말로부터 6개월, 이게 이제 신고 기한인데, 그 신고 기한으로부터 9개월 내에 이제 결정을 하게 돼 있잖아요. 여기 9개월.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뭐 매매가액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게 요 기간이죠. 그러니까 요 기간은 없었는데 여기는 있는 거예요. 매매가액이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평가 그 기간 내에는 매매가액이 없었는데 여기 이때 매매가액이 있거나 이때 매매가액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금액들이 그 주식 발행회사의 경영 상태나 시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해서 가격 변동이 뭐 거의 없다.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라고 그런 보이면은 납세자나 지방세청장이나 관할세무장이 신청해 가지고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요 금액은 평가기간 이전 평가기간 이후의 매매가액이잖아요. 요 금액을 이거를 시가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얘기가 지금 거기 4번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자산의 평가 특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가가 불분명하면, 지금 얘기한 걸 시가라고 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이 상증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자산의 경우에는 둘 중에 큰 금액으로 한대요. 시가 또는 시가가 불분명하면은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금액으로 하는데, 그 금액과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겠다는 거죠.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자산의 평가 특례입니다. 원래는 시가 또는 시가를 모르면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금액으로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을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근데 그 금액과 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그런 재산의 경우에는 그 해당 재산이 담보하고 있는 그 채권액 중 큰 금액을 해당 상속재산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겠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유형자산의 보충적 평가 방법은 굳이 따로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유형자산의 보충적 평가 방법은 문제에서 이제 준다. 토지 같은 경우에도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개별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준다. 건물도 구세청의 고시한가액이 얼마인지 줄 거고요.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이 얼마인지 줍니다. 문제에서 주니까 그냥 주는 금액으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평가의 특례, 이거는 이제 넘어가시고, 중요한 건 이제 3절이에요. 주식 및 출자 지분에 대한 보충적 평가 방법이거든요. 상장 주식의 평가 방법인데, 상장 주식은 이제 유가증권 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의 보충적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보충적 평가 방법은 이렇게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평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본다. 즉 다시 말하면 상장 주식은 시가가 곧 보충적 평가 방법이에요. 이게 동일해요. 이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금액을 그냥 상장 주식은 시가로 보는, 상증세법상 시가로 보는 거예요. 주식의 경우에는. 아시겠죠? 그래서 평가 기준일 아까 그 상속의 경우는 상속 개시일, 증여는 증여일, 평가 기준일이 공휴일 등의 매매가 없는 날의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평가 기준일 전후 각각 2개월간에 공포된 매일매일마다의 그 종가 평균액,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을 우리가 종가라고 하거든요. 전 2개월, 후 2개월, 총 4개월 동안의 그 거래소의 종가 평균액을 상장 주식의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금액이자 시가로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불공정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이건 불공정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만, 그때 합병으로 소멸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 주식의 시가는, 불공정 합병할 때에 그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 주식의 시가는, 그때는 평가 기준일 현재의 최종가액으로 종가로 한다. 그때만 그렇게 하는 거고요. 불공정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그때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총 자산가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그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 주식의 시가는 평가 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하는 거고, 그게 아닌 일반적인 상장 주식의 평가는 평가 기준일 전 2개월, 후 2개월, 총 4개월 동안에 매일매일마다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그리고 최대 주주 등에 대한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 평가인데, 최대 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가액이라면 이렇게 계산된 그 평가액의 20%를 할증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 평가액의 1.1을 곱한 금액을 주식가액으로 하겠다는 거죠. 할증 평가를 하는 거예요. 다만 아무리 최대 주주라고 할지라도 중소기업의 최대 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할증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중소기업의 최대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에는 할증 평가를 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은 안 해요. 중소기업의 최대 주주는 할증 평가 안 하는 거고요. 2번은 몰라도 됩니다. 2번은 몰라도 되고 1번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1번만 잘 정리하시면 된다. 2번까지는 정리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비상장 주식. 자, 비상장 주식의 평가 방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원칙이, 그 비상장 주식은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비상장 주식을 평가를 할 때는 비상장 회사의 재무상태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순자산가액이 있죠.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가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는 거를 그거를 주가로 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비상장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보고서 그 회사의 주가를 한번 계산해 보자. 그거를 주당 순자산 가치라고 하는 건데, 그 주당 순자산 가치 또는 주당 순자산 가액, 요거는 그냥 회사의 순자산 가액을 그거를 그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로 나누는 거예요. 그거를 그 회사의 주가로 보자는 거죠. 요게 주당 순자산 가치. 재무상태표를 보고서 그 회사의 주가를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손익계산서에는 주당 순이익이 나와 있잖아요. 그 회사의 주당 순이익. 그 주당 순이익은 이 회사가 계속 기업을 가져가니까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주당 순이익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봐가지고요. 그 주당 순이익의 연금의 현가, 영원히 발생한 연금의 현재 가치를 그 회사의 주가로 하자. 그러면은 연금의 현가는 그 주당 순이익을 그냥 할인율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 회사의 주가로 하자. 그걸 주당 순손익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당 순손익 가치는 이 회사의 주당 순이익을 할인율로 나눠준 금액, 요거를 이 회사의 주가로 하자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주당 순자산 가치를 구하고 주당 순손익 가치를 구해가지고요. 요거를 평균을 내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주당 순손익 가치가 좀 더 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의 주가를 이렇게 하자는 거죠. 이 회사의 주가는 주당 순자산 가치 하고 얘하고 평균을 내는데, 주당 순자산 가치에는 2의 가중평균을 하고요. 주당 순손익 가치는 3의 가중평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로 나누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 조금 더 가중을 하는 거죠. 이렇게 2대 3으로 가중평균한 금액 있죠. 요거를 비상장 주식의 평가액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 비상장 주식의 주당 평가액, 주가로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이 주당 순손익 가치가 주당 순이익이 요게 금액이 너무 작으면, 그러면 막 이게 주당 순손익 가치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주당 순이익이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거니까, 아니면 금액이 너무나 작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아무리 이게 금액이 낮다 할지라도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을 팔면 되는 거잖아요. 팔면은 최소한 그 순자산가액의 80%는 회수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중평균, 주당 순자산 가치의 2의 가중을 하고 주당 순손익 가치의 3의 가중을 해서 나온 요 가중평균한 요 금액과 그 주당 순자산 가치 있잖아요. 가치의 80%를 곱한 금액 중에서 큰 금액을 주가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한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한이에요. 하한. 이 가중평균한 금액이 주당 순자산 가치의 80%보다도 작으면,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 주당 순이익이 너무 낮거나 마이너스거나 막 이렇게, 그러면은 이 가중평균한 금액이 굉장히 낮을 수 있잖아요. 굉장히. 그래도 아무리 낮다 할지라도 주당 순자산 가치의 80%보다 주가가 더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왜냐면은 여차여차 해버리면은 순자산을 팔아버리면 되는 거니까. 팔아버리면 최소한 80%는 회수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큰 금액이 주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과다보유, 부동산 과다법인, 이 부동산 과다법인이라고 하는 거는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그러한 법인이라면 그런 법인을 부동산 과다법인이라고 하거든요. 토지나 건물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전체 그 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그러한 법인. 그러한 법인의 경우에는 부동산이 많은 법인이니까 순자산 가치가 좀 더 가중이 더 많이 된다는 거죠. 주가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때는 주당 순자산 가치에 3의 가중을 하고 주당 순손익 가치에는 2의 가중을 해가지고 이렇게 3대2로 가중평균을 하는 겁니다. 주당 순자산 가치에는 3을 곱하고 주당 순손익 가치에는 2를 곱해가지고 5로 나눈 거죠. 그 금액과 아무튼 하한은 주당 순자산 가치의 80%로 곱한 금액을 하한으로 하는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2대3 또는 부동산 과다법인의 경우에는 3대2 이렇게 가중평균한 금액을 이 회사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주가로 한다는 거고, 또 여기 보면 3번에 또 다음의 비상장 주식은 그냥
순자산 가치에 의해서만 평가를 한대요. 요걸로만 100%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 주당 순손익 가치는 보지 않고 주당 순자산 가치로만 하겠다라고 하는 법인이 있는데, 요거는 그 계속 기업 가정을 할 수가 없는 경우, 이게 지금 계속 기업 가정을 하는 건데 문을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또는 사업자가 사망을 했거나 그래가지고 사업이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기업을 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영구연금의 성과로 발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냥 주당 순자산 가치를 이거 100%를 그냥 주가로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사업 개시 전의 법인이거나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휴폐업 중에 있는 법인, 이런 법인들, 또는 아예 부동산 초과다 법인, 부동산 가액이 전체 자산의 80% 이상인 부동산 초과단 법인, 요런 애들, 여기 세 가지 정도만, 이렇게 세 가지에 해당되는 그러한 법인의 경우에는 그냥 주당 순자산 가치 100%를 이 회사의 주가로 보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계산된 이 주가에다가 만약에 이 회사도 이 비상장 주식을 가지고 있는 그 주주도 만약 그 회사의 최대 주주라면 또 할증하는 거예요. 이거에다가 120% 할증하는 거니까 120%를 곱한 금액을 이 회사의 이제 주당 가치로 보는 거죠. 할증 후의 주당 가치로 보는 거고요. 똑같아요. 상장 주식이랑 똑같이 중소기업의 최대 주주라면 또 할증 안 하는 거고,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최대 주주의 경우에는 최대 주주 계획을 할증을 하는 거고, 중소기업의 최대 주주는 다시 할증하지 않는 거고,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본적인 틀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주당 순자산 가치 어떻게 계산할 거고 주당 순손익 가치 어떻게 계산할 건지 이제 그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주당 순자산 가치는 구체적으로 계산할 때 여기 내용 보시면은 발행주의 총수, 이 발행주의 총수를 이렇게 나눠주게 돼 있잖아요. 이게 발행 총수로. 그러면은 발행주의 총수야 문제도 주어질 거니까 순자산가액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만 알면 되거든요. 여기 순자산가액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만 정리를 좀 하시면 되는데, 교재를 보시면은 교재에 그 순자산가액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786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여기 이 순자산가액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순손익까지 좀 이따 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이제 교재를 잠깐 보겠습니다. 786페이지에 순자산가액 계산하는 게 문제인데, 순자산가액, 그 문자에 들어가는 그 순자산가액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산에서. 그러니까 평가 순자산가액이 0원이라면 0원으로 하는 거고요. 평가 기준일 현재 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평가 기준일, 상속의 경우는 상속 개시일 현재, 증여의 경우는 증여일 현재 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을 뺀 금액을 순자산가액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자산가액은 일단 어떻게 계산할 거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서 시가로 평가한 금액, 만약 시가가 불문하면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금액으로 하는데, 다만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해서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면 그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금액으로 다시 한다. 아무튼 기본적으로 자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른 시가평가액, 시가를 모르면 상징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금액으로 하는데, 주의해야 될 게 요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영업권. 자산가액에 주의해야 될 거는 첫 번째 영업권. 영업권의 경우에는 그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이 합산이 됩니다. 그죠? 다만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평가 기준에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에 사업연도부터 계속해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영업권을 합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업권은 자산가액이 들어가는 게 원칙인데,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또는 평가 기준에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에 사업연도부터 계속해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영업권을 자산가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업권도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3년간) 계속해서 결손금이 있는 그런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면 영업권은 자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때만. 자, 그 다음에 선급비용하고 개발비 있죠? 선급비용과 개발비라고 하는 무형자산, 그리고 선급비용이라고 하는 임자산, 요거는 아예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급비용과 개발비라고 하는 무형자산은 포함되지 않고요. 영업권은 요 경우에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3년간 계속해서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평가 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경우라면 당연히 자산에 포함합니다. 평가 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거라면 다시 포함합니다. 얘는 포함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산가액은 이렇게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채가액은요. 여기 부채가액은 충당금하고 준비금은 제외한다. 이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충당금하고 준비금은 제외하는데, 근데 이 충당금의 경우에는 평가 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충당금은 부채에 포함한대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게 퇴직 확정급여채무거든요. 확정급여채무가 회계학에서는 확정급여채무, 세법에서는 그게 퇴충이잖아요. 평가 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충당금, 충당금은 다시 부채에 포함하는 거예요. 원래 충당금하고 준비금은 이게 부채에서 제외하는데 평가 기준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충당금은 부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뭐를 주의하시면 되냐면 퇴직금 추계액에 아예 그냥 퇴직금 추계액의 100% 퇴직금 추계액의 100%가 거기 들어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채가액에 퇴직금 추계액의 100%는 포함시킨다. 그게 이게 평가 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충당금.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요게 퇴직금 추계액 퇴직금 추계액의 100%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금 추계액의 100% 여기 써 있네요. 퇴직금 추계액 요게 가장 대표적인 이거예요. 평가 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전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금 추계액 있죠? 그 퇴직금 추계액의 100%는 부채에 포함된다. 아시겠죠? 충당금하고 준비금은 기본적으로 제외를 하는데 그 확정급여 채무 즉 퇴충과 관련해 가지고 퇴직금 추계액의 100% 요거는 평가 기준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충당금으로 봐서 부채에 포함된다. 부채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순자산가액 계산할 때는 요것들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순자산가액 계산할 때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순손익가액 계산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자, 주당 순손익가액을 계산할 때는 일단 여기 위에 보시면은 요 산식이 여기 하나 나오죠. 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는 분자의 주당 순이익을 최근 3년간의 가중평균액으로 하게 돼 있어요. 최근 3년간의 가중평균액. 그러니까는 그 딱 평가하기 바로 직전에 주당 순이익이 그 해에만 갑자기 높거나 갑자기 낮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평가 기준일 전 3년간의 평균액으로 하자. 가장 가까운 최근 거는 직전 연도 거는 3회 가중을 하고 직전전 연도 거는 2회 가중을 하고 직전전전 연도 거는 1회 가중을 해가지고요. 가중평균한 걸로 하겠다는 거죠. 가중평균한 걸로 하겠다. 돼 있죠? 평가 기준일 전 3년이 되는 3년도에 주당 순이익은 1회 가중을 평가 기준일 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3년도에 주당 순손익액은 2회 가중을 평가 기준일 전 1년이 되는 3년도에 주당 순손익액은 얘는 3회 가중을 그래가지고 걔네들을 6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렇죠? 그 금액이 여기 분자에 들어오는 주당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거를 할인율로 나눠주는 거죠. 영구 연금의 현가니까. 그 지금 현재 할인율은 지금 이렇게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회사가 보정한 3년 만기 회사채 유통 수익률을 감안해서 정하는 이자를 말하는데 그게 현재 지금 10%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가정이 나올 거예요. 그 할인율로 나눠준 금액을 주당 순손익액으로 하면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3년 동안의 순손익의 문제에서 주어질 때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직접 계산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그 주당 순손익액은 주당 순이익액 있죠. 매년 3년간 계산해야 되는 주당 순손익이죠.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순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주당 순손익액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주당 순이익이 아니에요. 주당 순이익이 아니고 그럼 걔네들은 어떤 금액으로 할 거냐. 주당 순이익은 이 주당 순손익은 분자의
당기순이익, 회계학에서는 당기순이익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매년의 당기순이익을 매년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발행주식 총수는 문제에서 주어지니까 요 분자의 얘가 문제거든요. 주당 순손익액 계산하기 위한 분자의 당기순이익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당기순이익이 당기순이익도 아니고 각사함연도 수급금액도 아니에요. 그럼 여기 금액은 뭘로 할 거냐? 당기순이익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거든요. 각사함연도 수급금액도 아니고요. 여기 분자에 들어가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뭔가를 더해주는 차이가 있고 빼주는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 더해주는 차이하고 빼주는 차이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 각사소득금액 계산할 때 송금산입 기타 했던 것들 있죠. 그 송금산입 기타 했던 것들이 다 더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사소득금액 계산할 때 송금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한 거 있죠. 걔네들은 전부 다 빠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각사소득금액 계산할 때 송금산입 기타 한 거, 그리고 송금산입 기타 사유 유출한 거를 송금산입 기타를 한 거를 더해주고 송금산입 기타 사유 유출한 거는 빼주고, 그렇게 해서 계산된 금액이 여기 분자에 들어가야 되는 그 회사의 주당 순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손익액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돼 있어요. 나머지 것들까지 다 보긴 좀 그렇고, 거기에다가 법인세 계산 시에 해당 그 이익이나 손실을 반영하지 아니한 외화환산 이익이나 외화환산 손실 또 더하고 빼고 하게 돼 있어요. 외화 환산 이익, 이거는 법인세 계산 시에 해당 이익을 반영하지 않았을 때 여기다 반영하면 되고요. 외화 환산 손실은 뺍니다. 법인세 계산할 때 반영하지 않았다면, 요 각사소득금액 계산할 때 반영하지 않았다면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 요 금액이 분자에 들어가는 순손익액이 당기순이익 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가 여기 들어가는 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를 발행주식 총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도 아니고 각사소득금액도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주당 순손익액은 각사소득금액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조정을 좀 한, 그렇죠? 그래서 송금산입 기타 빠졌던 거는 더하고 송금불산입 기타 사유출은 빼고, 그리고 각사소득금액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았던 외화환산 이익이나 외화환산 손실을 추가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분자에 들어가야 되는 금액을 구한다. 그 분자에 들어가는 금액은 당기순이익도 아니고 각사소득금액도 결과적으로 아니더라.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뭔가 조정한 금액이 분자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분자 금액 구하고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면은 매년도에 주당 순손익액이 나올 거고요. 그 매년도에 주당 순손익액 평가 기준일 전 바로 직전 연도는 3회 가중을, 즉 전전 연도는 2회 가중을, 즉 전전년 연도는 1회 가중을 해가지고 다 곱한 다음에 6으로 나눈 금액이 분자에 들어가는 금액이 된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외에 이제 거기 뭐 보시면 3번에 기업 공개 준비 중인 주식 등의 평가 금액 모르셔도 되고요. 이렇게까지는. 그 다음에 뭐 기타 재산에 대한 보충 평가 방법, 이것도 뭐 모르셔도 됩니다. 주식이 핵심이에요. 주식만 제대로 할 줄 아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거 어떻게 나머지 거 다 봅니까? 사실 이런 데서 문제 내면 안 되죠. 기본적인 거에서 문제를 내도 지금 맞출까 말까인데 좀 오버하는 거죠. 이런 데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문제를 좀 풀어볼 텐데, 문제는 잠깐 쉬었다가 문제를 풀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문제는 3개 풀어볼게요. 3번, 그리고 4번, 그리고 5번. 다 비상장 주식의 평가 문제거든요. 3번, 4번, 5번 이렇게 3문제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속세 그 일장의 계산 문제 그것도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증여세 내용하고 문제 이렇게 풀어보고 하겠습니다. 증여세는요, 기본적인 증여세 계산 문제 위주로만 정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변칙적인 방법에 의한 증여가 있거든요. 또는 증여 의제라는 게 있고, 좀 증여 의제나 변칙적인 방법에 의한 증여 내용들은 걔네들은 작년에 강의했던 내용 있잖아요. 여기 위에다가 이제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위에다가 링크 걸어둔 내용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작년에 변칙적인 증여 방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계산 방법, 또는 그 증여 의제, 일감 몰아주기, 뭐 일감 떼어주기와 관련한 증여 의제와 관련된 증여세가액 계산하는 방법 강의한 게 있거든요. 걔네들은 작년 내용이랑 올해 바뀐 게 없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작년 내용을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잠시 쉬었다가 요거 비상장 주기에 대한 평가 계산 문제, 그리고 1장의 상속세와 관련된 계산 문제, 그리고 정리한 다음에 증여세는 기본적인 내용의 증여세 계산 문제, 내용과 계산 문제 위주로만 정리를 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앞으로 계속 또 내용 나가도록 할게요.